여러분, 다 지어진 새 아파트에 1년이 지나도 아무도 들어와 살지 않는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런 빈집이 중국의 9천만 채입니다. 미국이 100년 동안 쓴 시멘트를 중국은 단 3년 만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올린 도시에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요, 이 회전문 같은 구조가 한국에도 그대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달 갚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 9천만 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 채에 세 식구가 산다고 쳐볼게요. 그럼 약 2억 7천만 명이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4천만 명쯤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열의 8을 통째로 옮겨와도 그 빈집이 안 찹니다. 불 꺼진 새 아파트가 그만큼 서 있는 겁니다. 이 숫자는 두 덩어리로 갈립니다. 아예 팔리지도 않은 미분양이 약 3,100만 채, 누군가 사두긴 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공실이 약 5천만에서 6천만 채예요. 산 사람은 있는데 정작 들어가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주택 공실률이 약 22%까지 올라갑니다. 10집 중 9집 넘게 불이 꺼져 있다는 뜻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게 한두 해 반짝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멘트로 보겠습니다. 미국이 20세기 100년 동안 쓴 시멘트가 4.5 기가톤입니다. 도로 깔고 댐 쌓고 도시 올리는데 100년을 쓴 양이죠. 그런데 중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 3년 만에 6.6기가톤을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이 100년에 쓴 양의 한 배 반을 단 3년에 써버린 겁니다. 시간을 30배 넘게 압축한 셈이에요. 콘크리트는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 살 사람은 그 속도로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집은 자연히 남습니다. 숫자만으론 잘 안 와닿으시죠? 도시 하나를 보겠습니다. 중국 내몽골의 오르도스는 석탄으로 갑자기 돈벼락을 맞은 졸부도시였어요. 이 돈을 쏟아부어 캉바스라는 신도시를 짓는데 계획 인구가 무려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도시가 거의 다 올라갔을 무렵 실제로 들어와 산 사람은 약 2만 8천 명이었어요. 100만을 꿈꿨는데 2만 8천 명, 계획의 100분의 3도 안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령 도시로 불렸죠. 지금은 행정기관을 옮기고 학교를 넣으면서 15만에서 20만 명까지 일부 회복은 됐지만 처음 꿈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도대체 사람 없는 도시가 왜 문제일까요? 그냥 비워두면 되는 거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다녀야 가게가 열고, 가게가 열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있어야 또 사람이 모입니다. 이 고리에서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버드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바로 이 점을 경고합니다. 주택의 절반이 빈 도시는 가게가 빠지고 관리가 끊기고 치안이 무너지면서 도시 자체가 안에서부터 서서히 망가져 간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빠진 도시는 도시가 아니라 텅 빈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9천만 채가 무서운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집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많은 집에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이 텅 빈 도시들 처음부터 망하려고 지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집을 지어댄 걸까요? 이야기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가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고 수출로 먹고 살던 중국도 직격탄을 맞았죠. 다급해진 정부는 4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860억 달러짜리 경기부양책을 꺼냈습니다. 당시 GDP의 12.5%, 한 해 나라 살림의 8분의 1을 단번에 쏟아부은 셈이에요. 이 돈은 철도와 도로, 공항, 그리고 부동산으로 집중됐습니다. 결과는 직감 나타났죠.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신음하던 2009년, 중국은 약 9.4% 성장했거든요. 집을 짓고 도시를 키우니 경제가 살아나더라는 경험, 이게 너무 강렬했던 겁니다. 부동산으로 경제를 떠받친다는 공식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맛본 단맛은 좀처럼 끊기 어려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중국의 땅은 우리와 근본부터 다릅니다. 토지가 전부 국가 소유라 개인도 기업도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빌려 쓸 권리, 즉 사용권만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파는 권리를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지방정부입니다. 땅의 주인이자 유일한 판매자인 셈이죠.
도시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땅을 파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지방정부 세입의 약 30%에서 40%가 이 토지 사용권을 팔아서 나옵니다. 그러니 구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땅을 팔아 도시를 짓고 도시가 번듯해지면 주변 땅값이 오르고 오른 땅을 다시 팔아 더 많은 돈을 만들죠. 끝없이 도는 회전문입니다. 게다가 인프라 실적도 공무원 승진도 전부 여기 묶여 있었으니 누구도 이 문을 멈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도시를 짓는 막대한 공사비는 어디서 났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장치가 등장합니다. 바로 선분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짓지도 않은 집을 미리 파는 거예요. 개발사가 땅만 확보한 상태에서 그림과 모형만 보여주고 계약금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낸 분양금이 그 집을 짓는 종잣돈이 되는 거죠. 월급을 받기도 전에 외상으로 집을 짓는 셈입니다. 개발사 입장에선 자기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해 들어온 돈으로 이미 짓던 아파트 공사비를 메우는, 마치 돌려막기처럼 앞에서 받은 돈으로 뒤를 막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 바퀴는 새 분양이 계속 나가는 동안에만 굴러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많은 집을 누가 다 사줬을까요? 여기서 중국만의 강력한 수요가 나옵니다. 중국 사람들은 집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하거든요. 자가 보유율이 약 9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매달릴까요? 집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졌고 결혼하려면 남자 쪽이 집을 마련하는 게 사실상 조건이었죠. 여기에 내 집이 있어야 어깨를 편다는 체면 문화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니 수요가 끝없이 이어질 거라는 믿음이 온 나라에 깔렸어요. 실제로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넓게 보면 약 29%에서 30%, 좁게 잡아도 24%에 달했습니다. 나라 경제의 4분의 1이 집과 땅 한 채에 걸려 돌아갔다는 얘기죠. 위기 때 쏟아부은 돈, 땅 팔아 사는 지방정부, 짓지도 않은 집을 미리 파는 선분양, 집에 매달리는 90%의 사람들. 이 네 가지가 맞물려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건설붐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완벽한 공식처럼 보였죠. 그런데 딱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살 사람입니다. 끝없이 돌아갈 것 같던 이 회전문은 어떻게 멈췄을까요? 멈춤 버튼을 누른 건 시장이 아니라 중국 정부였습니다. 2020년 8월, 당국은 부동산 개발사들에게 3중 레드라인이라는 선을 그었습니다. 빚을 너무 많이 진 회사는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하게 막는 규제였죠. 빚으로 굴러가던 바퀴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기준은 세 가지였어요. 자산 대비 부채는 70% 아래로, 순부채 비율은 100% 아래로, 단기에 갚을 빚보다 현금이 더 많을 것, 하나라도 넘으면 신규 대출이 막혔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한마디가 명분을 더했습니다. 집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죠. 그런데 빚으로 굴러가던 개발사들에게 이건 사형 선고였습니다. 여기서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이 개발사들은 남의 돈을 빌려 더 크게 베팅하는 방식으로 굴러갔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레버리지라고 부르죠. 빚을 지렛대 삼아 사업을 몇 배로 키우는 겁니다. 잘 돌아갈 땐 수익도 몇 배가 되지만 돈줄이 막히는 순간 그 지렛대가 반대로 회사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주저앉은 곳이 헝다, 우리에게는 에버그란데로 알려진 회사였죠. 이 회사가 얼마나 컸는지 숫자로 보면요, 입이 벌어집니다. 청산 시점 기준 총 부채가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3조 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나라 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는 60%가 넘는 규모예요. 회사 하나가 진 빚이 5천만 국민이 1년에 살아가는 살림살이의 절반 이상이었던 겁니다. 이 빚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헝다는 전성기에 280여 개 도시에서 1,300여 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벌였습니다. 그것도 집만 지은 게 아니라 전기차도 만들고 축구단도 사고 테마파크까지 손을 댔죠. 무슨 돈으로요? 아직 짓지도 않은 집을 미리 판 계약금을 끌어다 부었습니다. 전형적인 돌려막기였던 겁니다. 빚이 들어오는 속도가 갚는 속도보다 빠르기만 하면 회사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속도에 브레이크를 건 순간 들어올 돈은 막혔는데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였던 진실이 드러난 거죠. 헝다는 2021년 12월 결국 빚을 갚지 못하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디폴트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9일
홍콩 법원은 청산 명령을 내렸고 2025년 8월에는 홍콩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한때 중국 1위였던 거대 기업의 이름이 시장에서 지워진 거죠. 무너진 건 헝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도미노였죠. 1위 헝다가 무너지자 2위 BV위안이 쓰러졌습니다. 컨트리 가든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 회사의 빚은 약 1조 4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50조 원입니다. 이 회사 역시 2026년 1월 회사를 정리할지 따져 묻는 심리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던 3위 완커자저 흔들렸습니다. 1991년 상장 이래 큰 적자 한 번 없던 업계의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범생마저 2024년 처음으로 약 495억 위안, 우리 돈 약 6조 8천억 원의 거대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튼튼하다던 곳조차 이 정도였습니다. 1위, 2위, 3위가 차례로 같은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건 한 회사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들이 딛고 선 땅, 빚으로 빚을 막는 회전문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정부가 브레이크를 밟은 그날 멈춘 건 바퀴 하나가 아니라 중국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기계 전체였던 거죠. 그런데 진짜 비극은 이 거대 기업들이 아닙니다. 회사야 청산하면 그만이죠. 정말 무너진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짓지도 않은 그 집에 계약금을 이미 낸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그 집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비극입니다. 중국에는 짓담한 집을 부르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란웨이로우입니다. 돈은 다 받아놓고 짓다가 멈춰버린 집이라는 뜻이죠. 이런 집이 지금 중국에 약 4,800만 채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숫자예요. 한국 전체 가구 수가 2천만 조금 넘는데 한국의 모든 집을 2번 채우고도 남는 양입니다. 독일 전체 주택수보다도 많아요. 분양사무실에서 환하게 웃던 모델하우스, 그 자리에 실제로 남은 건 철근이 드러난 회색 덩어리뿐입니다. 이 집들이 왜 짓다 말았을까요? 답은 선분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약금을 먼저 내면 그 돈으로 회사가 집을 짓는 구조인데 문제는 그 돈이 내 집이 아니라 다른 현장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한쪽 구멍을 메우려고 다른 사람 계약금을 끌어다 쓴 거예요. 노무라는 무서운 수치를 내놨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미리 판 집 가운데 약 60%만 실제로 인도됐다는 겁니다. 계약금을 내고도 4채 중 한두 채는 끝내 못 받았다는 뜻이죠. 평생 모은 돈을 넣었는데 열쇠를 손에 못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앞두고 아이방을 그리며 도장을 찍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설렘이 그대로 빚으로 바뀐 거죠.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었던 겁니다. 더 잔인한 건 그 다음입니다. 들어갈 집은 없는데 대출이자는 매달 또박또박 빠져나갔습니다. 매달 갚는 그 돈이 내 보금자리가 아니라 빈 콘크리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기도 수도도 없는 그 미완공 아파트에 그냥 들어가 살았습니다. 따로 월세 낼 돈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시멘트가 드러난 벽, 깜깜한 복도, 끊긴 수도, 양동이에 물을 받아 나르고 촛불로 밤을 견뎠습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살 곳은 그 모양인 겁니다. 누구라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2022년 7월 장시성에서 짓지도 않은 집의 대출을 더는 갚지 않겠다는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움직임은 50개에서 100개 도시로 번졌고 영향을 받은 대출이 최대 2조 위안, 우리 돈 약 2,960억 달러였습니다. 정부는 주동자를 잡아들이고 게시물을 지웠죠. 하지만 게시물을 지운다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절망은 화면에서만 지워졌을 뿐이에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중국 가계는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10집의 곳간 중 7은 집 한 채가 전부라는 뜻이죠. 그러니 집값이 빠지면 그게 곧 전 국민의 자산이 깎이는 일이 됩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오른 집값의 약 85%가 사라졌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시장 가치로 보면 약 4분의 1이 증발한 셈이에요. 20년 동안 모은 돈이 다 집 한 채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집값이 반토막이 났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평생 모은 자산이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경험. 그게 수억 가구에게 동시에 닥친 겁니다. 그러면 새 옷을 사고 가족여행을 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향하는 곳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와중에 돈을 빌려 집을 여러 채 사두고도 새를 놓지 않고 그냥 비워뒀거든요. 값이 더 오르기만 기다린 거죠. 그 빈집들이 9천만 채 숫자의 한 축이 됐습니다. 짓담한 집에서 촛불을 켜는 가족과 멀쩡한 집을 빈 채로 잠가둔 사람. 이 어긋난 두 모습이 중국 부동산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한 가족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집값이 빠지는 게 정말 집주인만의 문제일까요? 천만에요. 집값 하락은 도미노의 첫 번째 폐일 뿐이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엽자산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 집값이 빠지니까 나도 모르게 지갑을 닫게 되는 현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집값이 억 단위로 빠졌는데 외식하러 나갈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미래가 불안하니 결혼과 출산을 미룹니다.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 새 아파트 공사가 멈추고, 공사가 멈추니 땅이 안 팔립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지방정부는 땅 팔아 살림을 굴리던 구조였잖아요. 땅이 안 팔리니 지방 살림이 휘청하고, 일부 지역에선 공무원 월급마저 깎였습니다.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니 외식도 관광도 다 줄어들고, 내수가 식으니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갈 곳을 잃습니다. 집값이라는 폐 한 장이 결혼과 일자리까지 줄줄이 끌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빈집 하나가 나라 경제 전체를 끌어내리는 도미노의 정체입니다. 그럼 나라 국가는 어떨까요? 숫자로 보면요,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위태롭습니다. 공식 빚에다 숨겨둔 빚까지 합치면 2019년 GDP의 62%였던 게 2024년 84%로 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숨은 빚입니다. 이걸 LGFV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지방정부가 빚을 떠넘겨두는 자회사입니다. 이 숨은 빚만 GDP의 절반에서 많게는 80%로 추정돼요. 한 나라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절반 넘는 빚이 장부 바깥에 따로 숨어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부동산은 중국 GDP의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흔들리는데 경제가 멀쩡할 리가 없죠. 결국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으면 침체에서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빈집을 채워줄 사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빈집은 한 번 지어지면 그대로 남는데 거기 들어와 살 사람이 매년 줄어든다는 거예요. 중국 합계 출산율은 2025년 기준 약 1.01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여성이 평생 아이를 한 명 겨우 낳는다는 뜻이죠. 한국, 대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저권 수치입니다. 2025년에 태어난 아기는 약 792만 명, 1949년 건국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10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거든요. 거기에 2025년 한 해 인구가 자연적으로 약 340만 명 줄었습니다. 부산 같은 광역시 인구가 한 해 사이에 통째로 빠져나간 규모예요. 빈집은 9천만 채인데 그 집에 들어와 살 사람은 태어나지조차 않는 겁니다.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수요의 씨앗 자체가 마르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2025년 한 해 신규 주택 판매액은 8조 4천억 위안에 그쳤습니다. 2021년에 18조 2천억 위안이었으니 4년 만에 시장이 반토막도 안 되게 쪼그라든 겁니다. 집값도 멈추질 않습니다. 70개 주요 도시 새 아파트 가격은 무려 34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거의 3년을 쉬지 않고 미끄러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안전하다던 일선 도시마저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일선 도시란 베이징, 상하이처럼 중국에서 가장 크고 잘 사는 대도시를 말하는데요. 그 수도 베이징의 중고 아파트 값이 1년 새 8.5%나 빠졌거든요. 변두리도 아니고 심장부가 싣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손 놓고 있었을까요? 2024년에 420억 달러를 풀어 안 팔린 빈집을 사들이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의 계산을 보면요, 짓담한 집을 완공하는 데에만 1조 1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돈의 무려 25배예요.
뚝이 수십 군데 무너졌는데 양동이 하나로 막겠다는 격이죠. 회전문은 멈췄는데 그 안에 갇힌 사람과 빚은 여전히 그대로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그래서 중국 얘기네 하고 마음을 놓으셨다면 그 안도감을 잠깐 내려놓으셔야겠습니다. 방금 본 그 회전문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딘가 낯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 집 거실에서 보던 풍경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 집값, 내 전세금, 내 일자리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중국과 닮은 점도 있고 분명히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 둘을 똑바로 구분하는 게 오늘 이 영상의 진짜 핵심이에요.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정확히 보려는 겁니다. 먼저 닮은 점입니다. 중국 가계의 발목을 잡은 건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 한 곳에 묶여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가계도 전체 자산의 약 70%에서 8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진 돈의 대부분이 집 한 채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 가계가 절반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과 중국은 유독 한 곳에 몰아둔 나라입니다. 여기에 빚이 더해집니다. 중국 수요가 빚으로 떠받쳐졌듯이 한국도 한때는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까지 등장했어요. 30에 받으면 80에야 끝나는 빚으로 집을 산다는 뜻이죠. 거기에 부동산 PF 부실, 안 팔리고 쌓이는 미분양까지. 중국에서 봤던 단어들이 한국 뉴스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단어만 같은 게 아니라 빚으로 집을 떠받친다는 구조가 닮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곧 중국처럼 무너진다. 이렇게 단정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닮았다고 같은 결말은 아니거든요. 이제 다른 점을 보겠습니다. 중국 붕괴의 핵심은 집을 너무 많이 지었다는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빈집이 9천만 채였죠. 한국은 그 정도의 공급 과잉은 아닙니다. 땅도 좁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은 한정돼 있으니 짓는 양 자체가 규모가 달라요. 또 하나, 분양 구조가 다릅니다. 중국의 비극은 돈을 다 냈는데 집이 안 나오는 란웨이로우였죠. 한국은 선분양에 보증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기관이 중간에서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시공사가 무너져도 입주자를 보호하는 금융 시스템이 중국과는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중국식의 대규모 미인도 사태가 복사되듯 벌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 차이를 무시하고 겁붙어주는 건 팩트가 아니라 공포장사입니다. 여기서 일본을 잠깐 끌어와야 합니다. 일본은 1990년대에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면서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갔죠. 중국은 그 일본을 옆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부풀기 전에 먼저 누르자고 2020년에 빚을 더 못 내게 선제적으로 강한 규제를 걸었어요. 그런데 역설이 벌어졌습니다. 미리 눌렀더니 오히려 그게 도화선이 됐거든요. 빚으로 굴러가던 회전문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으니 문이 멈춘 게 아니라 부서진 거죠. 일본은 천천히 가라앉았고 중국은 누르다가 더 세게 무너진 셈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국이 저렇게 됐는데 그게 왜 여러분의 지갑 문제냐는 거예요. 길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만든 부품과 소재가 중국으로 넘어가 거기서 완제품이 되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집값에 짓눌려 지갑을 닫으면 중국 공장이 멈추고 한국에서 넘어가던 부품 주문이 줄어듭니다. 그 주문을 받던 회사가 바로 여러분 회사일 수 있어요. 주문이 줄면 잔업이 사라지고 월급 봉투가 얇아집니다. 중국 관광객이 줄면 명동 상가도 제주 면세점도 한산해지고 증시가 출렁이면 노후를 맡긴 펀드와 연금이 함께 흔들립니다. 결국 저번 중국의 빈집 9천만 채가 돌고 돌아 내 월급 봉투와 내 가게 매출로 회수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중국은 너무 많이 지어서 위태롭고 우리는 너무 한 곳에 몰아둬서 위태롭습니다. 약점의 모양이 다른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며 잠 못 드는 게 아니라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내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 내가 진 빚이 몇 년짜리인지,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음 파도 앞에서 전혀 다른 자리에 섭니다.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셨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 지어진 새 아파트에 1년이 지나도 아무도 들어와 살지 않습니다. 그런 빈집이 무려 9천만 채입니다. 우리는 이게 단지 집을 너무 많이 지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죠. 땅을 팔아 도시를 짓고 그 땅값을 올려 또 짓고 아직 짓지도 않은 집을 미리 팔아 그 돈으로 빚을 막는 회전문. 이 구조가 돌아갈 때는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공식에는 처음부터 딱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집에 진짜로 들어가 살 사람입니다. 사람이 빠진 자리에는 빚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건 한 문장입니다. 집은 사고 파는 대상이기 전에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공급에서, 한국은 자산 편중에서 닮았습니다. 닮은 곳이 있다는 건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이 내가 사는 곳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매달 갚아야 할 빚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